나이가 들어서 돈 생겨봤자 놀라리도 못하고 그럴 텐데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한번 놀고 그냥 노후에는 어떻게 되겠지 뭐 큰일 날 생각이에요. 투자는 타이밍이거든요. 내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 성적표가 얼마 되는지를 갖다 이제 측정해야 되는 거죠. 써야 되거든요. 얼마나 빨리 모아가지고 그걸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아기범님은 그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좀 내실 정도로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종잣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보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네. 얼마나 많은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그걸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돈 생겨봤자 다리에 힘도 없고 놀라리도 못하고 그럴 텐데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한번 놀고 그냥 노후에는 어떻게 되겠지 뭐 나라에서 나 책임져 주겠지 뭐 나 국민연금 들어놨으니까 그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큰일 날 생각이에요. 행복은 총량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막 자기가 그 행복을 다 써버리면은 노후에는 조금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약간 물질적으로 덜 행복하더라도 딴 거 더 행복하잖아요. 꼭 소비로 행복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절약을 해서 그 돈들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혼자 벌어 그거보다는 맞벌이가 더 좋죠. 맞벌이가 둘이 벌어요. 그런데 맞벌이보다 더 좋은 게 자본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일정한 자본을 벌게 되면은 거기는 비용이 안 들어가. 심지어 내가 자는 동안, 내가 휴가 가는 동안에도 계속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큰 자본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 수준으로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해도 얘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본이라는 노예가 그냥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일을 할 만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니까. 그 처음에 얘를 키우는 동안은 자본에다가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밥은 요거밖에 없어. 근데 얘를 많이 먹이려면 난 적게 먹어야죠. 그게 이제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쓸 거 다 쓰고 여행 갈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노리고 욜로인데 뭐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얘가 없거나 얘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럼 얘가 노년에 얘가 도움이 전혀 안 돼. 근데 나의 그 욕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절제하고 얘를 키워놓으면은 얘는 배신을 안 하거든요. 얘가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요. 결국 이제 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자본을 모으는 종잣돈이 좀 중요할 그렇죠. 거고요. 네. 종잣돈을 만드는 이런 어떤 비법이라든지 네. 혹은 아기곰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목표 금액이라든지. 비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비법이라는 건 절약. 그 절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해서 종잣돈을 네.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룰을 하는 거죠. 자기가 소비를 먼저 줄여야죠.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부동산 등기가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면은요 적게 먹어도 배불러요. 맛이 없는 걸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날 내가 빚에 막 있어요. 갚아야 할 돈, 카드빚, 이번에 카드빚 800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갚지? 월급 5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나머지 300은 또 와이프한테 가서 달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어도 입이 쓰고 깔깔한 거예요. 네. 또 이쯤 되면 또 아기곰님이 종잣돈을 또 어떻게 모았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서 지금의 현재 이뤄놨는지 이런 또 이야기도 듣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밤새도록 해야죠. 뭐 그래도 뭐 아기곰님의 투자 스토리 한번 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얘기하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젊었을 때 하게 되면 이제 직장 다니면 이제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 캐주얼해졌지만은 옛날에 제가 한국 회사 다닐 때는 약간 경직된 사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장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직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걸 딱 예쁜 걸 이제 몇 개 이제 이렇게 골라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바쁘니까 평일에 바쁘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가가지고 와이프가 고르는 걸 보는 거죠. 예쁘고 멋있죠. 누가 모르나. 근데 이 태그를 보는 거죠. 가격 태그를 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가 그러면 또 왜 그러냐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이게 색상이 이거 하고 디자인이 지금 이게 세계적인 유행하고 그래서 안 어울려. 그래서 와이프가 그 정말 며칠을 걸려서 고르는 걸 갖다가 제가 다 파토를 내는 거예요. 다 거절하고 2월 상품 4분의 1, 5분의 1 못 빼게 심지어는 10분의 1 그런데 2월 매장 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 전 아니면 2년 전에 유행했던 옷인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아니 내가 그거 입고 나가도 저 사람이 2년 전에 그거 사가지고 지금 입고 나오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2월 상품 매장에 가서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일하다 이제 외근할 때도 있잖아요. 뭐 또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끼리 같이 식사하는데 그 외근하고 이제 혼자 먹을 때가 있잖아요. 외근하면서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으면 저는 그 식당에서 가장 싼 메뉴를 선택을 했어요. 왜? 돈을 아끼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래서 먹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맛있다고. 나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목표를 이제 저걸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지 그걸 다 투자가 가능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독하게 했는데 신기한 게 이게 유전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식도 네, 지금 그렇게 꼭 잘 아끼고 있는 거죠? 우리 막내 아들이 만으로 30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4억을 모았어요. 만 30세인데 4억을 모았다고요? 자기 힘으로. 제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와, 대단한데요? 예. 저는 미국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부분에서 와이프하고 나하고 또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와이프는 저러다 건강해진다 그러는데 식사를 하더라도 비싼 데를 안 하고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5짜리 식사가 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굉장히 싼 거예요. 딴 데는 $20, $30 하는데 한 끼에. 근데 거기 $5짜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피자, 뭐 타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만 먹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 그걸 다 절약하고 여기 뭐 일도 한 3개 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말에도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럴 때 애한테 시키겠어요? 애들 시킨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빠 보고 저렇게 아빠가 저렇게 하니까 남 도움 받지도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구나를 갖다가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기호님은 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떤 식의 재테크를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물건에 비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거거든요. 시장 수요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돈은 적은데 물건은 많아. 그럼 이제 물건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산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다주택자가 못 들어가는 신규 진입이 굉장히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주식을 좀 하고요. 기존에 있는 집은 절대 안 팔죠. 계속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이제 해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건들지 않고 투자는 저는 일종의 도전, 뭐 취미 그럼 약간 건방지게 들겠지만 약간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좀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청년층에서는 또 코인, 주식 이런 투자도 또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재테크 방법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네. 부동산 투자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장 맞는 걸 해야 돼요. 나는 부동산 투자에 맞게 하면 좋아. 나는 주식이 맞아 좋아. 나는 코인이 맞아 좋아. 이제 그건 다 좋은데 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생 한 방이지. 내가 한 방에 한번 걸어가지고 크게 먹으면 내가 정말 펑펑 쓰고 부가티도 한번 뽑고 페라리도 뽑고 뭐 그거는 좋은 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좀 사랑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려고. 제 투자 방식은 뭐냐면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는 거니 워렌 버핏이 말하는 거가 돈을 투자하는 거고요. 이 저축이 느리는 것 같이 조금씩 계속 꾸준히 모으는 거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느껴져요. 자산 늘어가는 거나 보면 마라톤 같이 하는 거고 절대 지치지 않고요. 내가 내 페이스대로 뛰면 분명히 42.19km를 달릴 수 있을 거다는 확신이 가지면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안 되는 거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오버 페이스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페이스 갖고 조금 그런 걸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기에도 조금 계속 늘어나지만 하락기에도 떨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확 떨어지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투자는 전 절대 안 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매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투자 주기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조금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유튜브가 사실을 보면은 좀 좋은 점도 많아요. 누구나 다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이제 21세기에 맞는 좋은 이제 매체의 하나인데, 이게 또 해악을 끼쳐요. 알고리즘. 내가 어떤 특정 걸 보잖아요. 유튜브가 자기가 알고리즘이 딱 파악하게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 뭐 앞으로 뭐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왜 이 기자는 왜 이렇게 나쁜 기사를 쓰지? 막 그러면서 그 기사를 욕을 하거나 그 언론사를 욕하는 그런 댓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세뇌가 된 거예요. 매일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와요.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계속 편식만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유튜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약간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나는 통계에 뭐 한국은행이나 뭐 KB금융에도 좋은 통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라든가 약간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를 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가? 본인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지 본인만 맞고 세상에 다 잘못될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약간 그 생각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곰님이 직접 투자하시면서 정립한 어떤 성공 철칙, 뭐 예. 중요한 뭐 몇 가지만 좀 저희들에게 좀 오픈해 주신다면요? 뭐가 예.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 나중에 그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읽어볼 때 딱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세 번을 읽으셔야지 여러분들 100%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요새는 아까 맞벌이도 있지만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요. 부부간에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반대로 와이프는 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발목을 잡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투자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물이 좋은 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고 그래. 근데 배우자가 그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를 일단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다 했어요. 왔을 때는 그 매물은 벌써 딴 사람한테 갔죠. 그 매물이 좋은 매물이라고 그러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내가 어떤 10,000원짜리 주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분명히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심리적인 요인을 해가지고 그게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야 되는데 배우자한테 그랬다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가 무슨 주식 투자를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다 얘기하는 동안에 봤더니만 그게 10,000원으로 다시 올라갔거나 12,000원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같이 하면 그 같이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투자 같은 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알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페이스로 가면 되는 건지 그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내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 성적표가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이제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차 대조표라는 걸 갖다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재무제표라 가지고 보통 세 개 큰 걸 이제 세 개를 쓰는데 손익계산서라는 걸 쓰고 대차 대조표를 쓰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그다 씁니다. 이제 회사에서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우리 가게에서 우리 집에서 말하면 그게 가계부예요. 가계부. 얼마를 벌어와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소비를 했다. 뭐 그게 바로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요. 가계부는 언제까지만 쓰면 되냐면은 신혼 때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만 쓰면 돼요.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이 얼마 정도 쓰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편도 결혼 처음 해보는 거고 와이프도 처음 결혼하려고 보는데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1년 정도만 지나가면은 매월 비슷해요. 뭐 350만 원 쓰면은 거기서 뭐 320에서 370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350 썼더니 갑자기 뭐 2천만 원 쓰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1년 정도만 쓰고 안 써도 되는데 대차대조표는 평생을 써야 돼요. 대차대조표는 뭐냐면은 회계를 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 시점에 나의 자산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그렇죠. 네네.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대차대조표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부채까지 포함한 총자산이 뭐 예서 10억이다. 그 중에서 부채가 2억이다. 그럼 나의 순자산이 뭐 8억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매달 해도 좋아요. 그럼 3개월마다 했어요. 3개월 했더니 2천만 원이 늘은 거예요. 나 3개월 동안 2천만 원을 저축을 하던 뭐 투자를 하던 애가 불린 거죠. 그러면 이제 8억에서 8억 2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했더니만 또 3천이 벌렸어. 8억 5천. 이런 식으로 쭉 엑셀로 정리를 하든지 엑셀 못 쓰면 그냥 가계부를 이렇게 종이다 쓰든지 그래서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내 성적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의 속도로 하게 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순자산이 10년 단위로 2배가 돼야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10억인 사람, 내가 순자산이 10억이야. 그러면 10년 후에 20억이 돼야 되는 거고요. 10년이 더 지나면 40억이 돼야 되는 거고 10년이 더 지나면 8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 한 7%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그 정도를 자기가 목표로 삼고 이제 자기 순자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순자산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계산 안 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깝깝한 거죠. 본인이 지금 얼마 순자산이 있는지 그러면 이거 갖다가 투자를 얼마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걸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갖다가 먼저 자기가 현재 상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차대표를 쓰는 습관을 좀 들으시고요. 그것만 계속 하게 되면 아까 가계부 쓴 게 왜 필요 없다 그러냐면은 이제 그래서 매달 대차 대표를 만든다고 봅시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지금 현재 보면 내가 이게 늘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줄었어.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한 거니까 가계부에서 뭔가 그때 이제 빵꾸 난 거니까 이건 비상사태다. 그러면 그때 가계부를 다시 써도 되지만 제대로 간다 그러면은 대체 대표를 보면은 내가 지금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쓰면 돼요. 뭐 우리들은 뭐 비슷한 나이대나 비슷한 예, 연봉을 받는 사람들끼리 이제 과연 나는 재테크를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맞아요. 평소 이제 나의 재테크 수준을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지, 뭐 예. 부자 지수 이런 것들도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좀 부자 들어볼 수 지수는 있을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미국에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이제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갖다가 나타내는 표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선 자기가 대체제표를 써야 돼요.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산이 있으면은 자기 나이하고 연봉하고에 비해서 만약에 40살이라 자기 나이를 갖다 10으로 나눠요. 그러면 4가 되죠, 4. 네네. 4에다가 자기 연봉을 곱해요. 자기 연봉이 이 사람이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4에다가 5천만 원 곱하면 2억이 될 거 아니에요. 2억이 돼요. 근데 내가 순자산이 빚 다 갚고 대출 다 갚고 순자산이 만약에 2억이에요. 아까 계산치가 2억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자 지수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상 구간이 뭐냐면 50에서 150 사이가 이제 정상 구간이에요. 아, 50에서 그래서 150. 50보다 밑에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평소에 과소비를 하고 저축을 거의 못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소득이 너무 낮아가지고 생활비를 대부분 다 쓰는 거죠. 일단 자산 축적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150을 넘으면은 잘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부자 지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군요. 네, 부자 지수인데 근데 이거 갖다가 제가 약간 수정한 게 자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산 지수. 자산 지수는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부자 지수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월급을 받으시는 월급쟁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거 맞는데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는 한 해에 수입이 2억이었다가 1억이었다가 그다음에 2억이었다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2억이었을 때 계산하는 거하고 1억일 때 계산한 거하고 분모가 이게 반으로 막 줄고 반으로 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수준 비슷하게 되면은 부자 지수가 어떨 때는 뭐 200이 나왔다, 어떨 때는 100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약간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어떻게 보정을 했냐면은 그 대체 대표를 쓰는데 내가 평생 벌은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나 평생 수입 벌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 가서 물어보면 알게요. 회사에다 물어봐도 되고 회사에도 그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거 없으면 국세청 가가지고 내 소득하고 세금 낸 거하고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 쭉 뽑아줘요. 거기서 보면은. 그럼 보면 내가 평생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월급을 받았다든가 뭐 20억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내 자산은 지금 아까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20억이에요. 내 자산이. 근데 내가 여태가 평생 수입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자산을 갖다가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100%죠. 네네. 자, 100%라는 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한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억의 수입을 받아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생활비도 쓰고 놀러도 가고 썼을 거 아니에요.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산은 20억 그대로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쓴 만큼 자기가 소비한 만큼 그만큼 투자로 수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아니라 일반적으로 0에서 한 100% 정도로 분포를 하죠. 분포를 해요. 그래서 0%라는 거는 그냥 족족이 다 썼다라는 거고 그게 심지어 마이너스라는 거는 마이너스 인생. 계속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어서 사채로 계속 내가 생활비를 쓰고 있다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인생이고요. 보통 0이라는 거는 저축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고 100이라는 거는 투자로 수입을 갖다가 더 내 지출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수익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100보다 넘으면은 그거는 정말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이 넘죠. 훨씬 넘죠. 예, 예. 자산지수 굉장히 좀 재밌어서 한번 저도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아주 신기해요. 그 하면 뭐가 또 되냐면 전투력이 생기는 거죠. 파이팅. 나 한번 해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재산 분리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좀 상심이 크신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인생은 마라톤이고요.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너무 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비교할 때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팍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좀 있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페이스가 마라톤 경기에 나가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청산이 그리고 막 천천히 가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까 대체대표를 통해서 아까 이제 자산지수, 부자지수 이런 걸 소개됐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근처에는 동료나 또는 여러분 근처에는 뭐 친구하고 집적인 비교보다는 누가 어떻게 됐대 그거보다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 정도로 하는데 내 노력이 적구나라는 그런 모티베이션 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지 누가 어디 놀러 갔대, 누가 뭘 샀대 이런 거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뭔가 좀 제 뇌리를 좀 스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실전 고수 아기곰님을 모시고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